예, 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혁명가 이승만의 일생 제8강입니다. 제목은 나는 공부를 더 하겠소로 잡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904년 8월 달에 이승만은 5년 7개월의 한성 감옥의 생활을 끝내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 뒤에 미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 민영한과 한규설이라는 대신들의 위탁을 받고 그들이 준 밀사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간 것입니다. 고종 황제가 밀사로서의 이 임무를 인지를 하고 승인을 했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황도 있습니다.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고종 황제가 시녀를 보내서 궁중에 들어와서 알현을 하라고 했을 때 이승만은 사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고종을 만국의 암주, 어두운 군주라고 생각을 했고, 또 자기를 5년 7개월간 한성 감옥에 가둔 황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가 궁중으로 불렀을 때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유영익 교수의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이승만의 미국행은 고종 황제의 승인과 지원하에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은 1904년 11월 29일에 호놀룰루에 도착해서 호놀룰루에 있는 한국 이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호놀룰루 항구에 정박하자마자 에바 농장이라는 사탕수수 농장으로 가서 그를 맞이한 약 200명의 우리 한국 이민 노동자들 앞에서 밤 11시까지 강의를 하고 설교를 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강의가 끝났을 때는 모두 충군가를 불렀다. 배제학당에서 벌써 아일랜드 민요 올드 랭샤인의 곡에다가 성자신선 500년 우리 황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그 충군가가 있습니다. 그 충군가를 함께 불렀다, 그렇게 또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호놀룰루를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고 시카고를 거쳐서 워싱턴 DC에 도착하는 것이 1904년 12월 31일 제야의 밤이었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을 때 이승만은 그 첫 소감을 촌딱 관정이다. 조그마한 그 시골 닭이 그 관청에 원님이 재판하는 거울에 나타나서 파다닥거리면서 놀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런 촌딱 관정과 같은 심정으로 미국에 첫 발을 내딛었다, 그렇게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이승만은 곧바로 하원의원 딘스모어를 만납니다. 이 딘스모어라는 사람이 주한 공사를, 미국 공사를 잠시 한 적이 있고, 그때 민영환 씨와 교분이 있어가지고 민영환 씨가 딘스모어 의원에게 소개장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승만은 딘스모어를 만난 다음에 딘스모어 주선으로 두 달 뒤 1905년 2월 29일에 존 헤이 당시 국무장관을 만나서 1882년 그 조미 수호 통상조약 제1조에 나와 있는 선의의 거중 조항, 그러니까 조약 체결에 어느 당사국이 다른 강대국의 부당한 간섭과 침해를 받을 때 조약 체결에 다른 한 나라는 선의의 거중을 든다. 그 선의의 거중 조항에 입각해서 조선의 독립을 보존해 줄 것을 존 헤이 국무장관에게 요청하고, 헤이 국무장관은 조약을 검토한 뒤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어떤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존 헤이 장관은 그해 7월 초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모처럼
만난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존 헤이 장관을 만나는 그 시점을 점에서 미국의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 일본을 화해시키기 위한 포스마스 강화 조약을 그해 7월 달에 미국 포스마스에서 하겠다 하는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은 당시 육군 장관 탑터를 일본에 보내서 일본과 강화 회담을 위한 조건을 논의를 하도록 합니다. 이 탭터 장관이 하와이를 들렀을 때 이 한인 교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탭터 장관은 하와이의 윤병구 목사와 그리고 미국에 이미 건너가 있는 이승만을 한인 교민 2,000명의 대표로 해서 테오도르 루즈벨트에게 소개하는 소개장을 써줬습니다. 이 소개장을 들고 윤병구 목사가 미주 본토로 나와서 이승만을 만나서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1905년 8월 달의 일입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요, 테오도르 루즈벨트를 만나러 가는 이승만이 외교관으로서의 정장을 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05년 8월 4일 윤병구 목사와 이승만은 뉴욕의 그 롱아일랜드에 있는 그 하계 백악관에서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탭트의 소개장을 받아들고 온 두 사람을 환영을 하면서 두 사람이 제출한 그 한국 독립에 관한 청원서를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이 문서를 접수시켜주면은 곧 있을 포스마스 강화 조약에 이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겠노라 라는 긍정적인 희망 섞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이승만은 그야말로 의기충천하여서 급하게 워싱턴에 있는 그 공사관으로 찾아와서 김영정 서기관에게 본국 정부에 빨리 연락해서 이 하와이 교민들의 어떤 독립 청원서를 정식 문서로서 채택하여서 발송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김영정은 본국 정부의 훈령이 없는 이상 그에 응할 수 없다 해서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승만은 갖가지 설득과 협박으로 김윤정을 김윤정으로 하여금 본국 정부에 연락하도록 했습니다만은 김윤정은 끝내 움직이지 않았고 아마 그는 이미 일본에 의해서 매수되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국에 저음한 대한제국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각자 도생하는 흩어져가는 가라앉는 배와 같은 그와 같은 운명에 놓였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으로 올 때부터 아예 미국에서 정규대학의 과정을 이수하고 가능하면 학사, 석사, 박사 세 학위를 모두 취득할 계획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출발할 때 서울에 있는 YMCA 총무를 비롯해서 유력한 선교사들 19명이 이 모두 미국 동부의 유수 명문 가문이나 명문대학 출신자들입니다. 19명이 각자 추천서를 써줬고 그 추천서의 덕분으로 1905년 가을 학기부터 이승만은 조지 워싱턴 대학의 학부 과정에 입학을 해서 2년간 학사 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승만 개인에게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1906년 2월 천리 만기를 아들 봉수근이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불행하게도 디프테리아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아마 이후 이승만의 부부
부인 되시는 박 씨와의 그 이혼을 하게 되는 하나의 사유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2년간 학부 생활을 하면서도 도합 60여 회의 미국인 교회와 YMCA를 다니면서 한국 독립에 관한 또는 한국의 기독교에 관한 강연과 설교를 행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약간의 수입으로 근근히 이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07년 6월 달에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요. 그는 곧바로 미국의 최고 명문인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1907년 초부터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에 입학을 타진을 했고 가능하면 2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싶다는 어떤 희망을 표명했지만 하버드 대학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석사과정부터 제대로 순서를 밟아라는 전제하에서 이승만을 입학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승만의 하버드 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경제학 과목이 낙제 점수 D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2년 만에 박사학위를 따는 것이 거의 어려운 상황이었고 석사학위도 받기 어려운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하버드 대학에서의 박사학위를 취득할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2년 안에 그렇게 생각하고 새로운 모색을 해서 서울에서 앓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홀의 권유로 홀의 모교인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내가 조국에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2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싶다는 희망상을 표로되었고 프린스턴 대는 그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해서 몇몇 연구자들이 한국에 있는 연구자들이 이승만이 로비를 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그 미국에서 미국 명문대학의 박사학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여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마치 박사학위 자체가 무슨 흥정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미국 유학도 경험이 없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그 천박한 어떤 억척이나 비난일 뿐입니다. 아마 제 생각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승만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벌써 이승만이 미국 생활 3, 4년 미국 생활 한 2년, 3년째 접어들면서 무엇으로 박사학위 쓰겠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이미 잘 정비된 어떤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어떤 논문 계획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에서 그와 같은 우호적인 조건으로 그를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아무리 추천서가 훌륭하다 해도 그리고 아무리 정규 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논문이 없으면 박사학위는 수여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유학을 했습니다만은 심지어 석사학위를 받는 것조차도 박사학위는 물론이고 다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은 그만큼 그 학위 수여 과정이 엄격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되고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잠시 이야기를 돌아가서 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입학하기 직전에 일을 제가 잠시 돌아가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이승만의 자세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편지는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동보국회의 회장인 문양목이라는 사람이 혈서로 이승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이쪽으로 와서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대동보국회 지도자가 좀 되어주세요 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편지 앞부분을 보면은 이성생 성만시 애국대정 그 다음에는 무슨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각하인지 합한지 그런데요. 그러면서 편지를 읽어보면은 나라가 망해가는데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당신을 지도자로 모시고 우리 대동보국회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간절한 요청입니다. 헬서로 편지를 보냈으니까 얼마나 간절한 요청이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죽지 못해서 살아있는 이 수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죽음을 각오하고 뭔가 행동을 해야 될 어떤 그런 비장한 각오로 고국을 나와서 외국에서 오렌지 농장에서 사탄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주고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이승만을 지도자로 초빙을 했습니다. 근데 이승만이 2달 뒤에 보낸 답장이 아주 길고요. 그 대동보국 해보에 실렸는데 그걸 쭉 읽어보면은 이승만은 그 편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놈이 제가 당시 놈이란 건 그냥 보통 명사입니다. 이놈이 오늘이라도 기회에 가서 글도 쓰고 말도 하는 날이면 일변으로 역정놈이라 도적놈이라 하여 일본 공영상관이나 세력변으로 보고와 고발이 분주할 터이니 그 다음에 중간에 끊고 이 천지에 조선을 위하여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소이다. 나더러 모든 권리를 다 줄 것이니 무엇을 하려는가 하면은 일본인도 치지 아니하고 타국인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고 다만 모두 함몰시킬 것은 조선 놈들이라 조선 사람들이라. 나는 공부를 좀 더 하자는 작정이요 라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대동보국회 리더가 돼서 활동을 해서 될 일이 있는가? 없다. 뭐 말이나 하고 글이나 쓰면은 모두가 갈라져 가지고 역적이라 하고 도적이라 하고 미국 재판관에 일본 공영사관에 투소나 하고 재판 고소나 하고 뻔하지 않느냐? 이 천재간에 조선을 위해서 될 일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 대동보국회는 주로 기호 사람들이 그 미국 이민 가가지고도 한국인들은 출신 지역을 갈랐어요. 기호 사람들이 모인 대동보국회입니다. 반면에 안창호 선생이 만든 공립협회는 서북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 공립협회와 대동보국회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당에 될 일이 없다. 독립정신에서 이야기한 대로 마음의 결박이 독립과 자유정신의 결여, 노예 상태로 엮어진 마음의 결박이 굳게 조선인들을 묶고 있는 한 조선인이 뭘 해서 될 일이 없다. 없다. 그래서 내보고 대권을 부여하면은 일본인도 외국인도 아니고 이 조선인을 모두 함몰시켜야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편지 다음에 보면은 독립을 시켜준다고 한들 누가 재정을 알며 누가 외교를 알며 누가 국방을 알겠습니까? 나는 공부를 좀 더 하자는 작정이요. 만약에 이승만이 이때 이 초청을 받아들여서 샌프란시스코를 갔더라면 학업을 중단하고 그는 아주 평범한 하나의 여러 독립투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아마 인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나는 공부를 더 하겠소. 그렇게 바로 그 공부를 위해서 그는 야심만만하게도 미국의 최고 대학 하버드 대학에 도전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은 알다시피 대단히 세속적인 대학이에요. 이승만이 조국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했을 때 하버드 대학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감흥을 못 느꼈고 더구나 대단히 수량적인 어떤 학문인 경제학에서 이승만은 낙제 점수를 받음으로써 하버드 대학 학위 과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그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헌신적인 활동과 우국 충정, 독립 충정으로서의 포부를 존중한 프린스턴이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장학금을 부여하고 해서 이승만은 미국의 또 하나의 명문 프린스턴에서 2년간의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프린스턴 대학의 그 허지 헐이라는 기숙사에서 앉아 있는 이승만의 뭔가 쓸쓸한 어딘가 출발하기 직전에 가방을 옆에 두고 있는 그러한 이승만의 모습입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 2년에서도 그는
많은 어떤 그저 약 140회에 걸친 어떤 주변 교회와 YMCA 그리고 멀리 저 덴버에까지 가서 한인들의 어떤 그저 독립 집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활동도 하고도 하는 그러한 과정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런 바쁜 어떤 그 생활 가운데서도 그는 주로 국제정치학, 미국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결국 아주 훌륭한 어떤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 프린스턴 대학 입학하기 바로 직전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대동보국회 소속의 장인환과 전명훈 씨가 다들 알다시피 대한제국의 외교고문 스티븐슨과 격투를 벌이다가 그를 사살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승만은 이 두 사람을 위해서 법정에서 변호를 해둘라. 영어가 아주 유창하니까 이승만은 거절을 합니다. 단순히 학업에 바빠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는 공부를 하겠소 하는 그러한 자세뿐만 아니고 또 미국의 동서부 그 긴 동서부를 오고 가면서 변호를 사실상 하기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전명훈과 장인환의 그 의사를 이승만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테러를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한두 외교관을 어떤 그 사살한다고 해서 독립이 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미국의 지성 주류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조선인이 오히려 역시 야만족에 불과하구나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잘못 알려진 선입관을 오히려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908년 3월에 그 직후에 있었던 덴버에 있었던 그 애국 기독 청년 회의에서 이승만은 대회장으로 초대가 되어서 그 대회를 이끕니다마는 그 대동보국회 사람들이 주관한 그 회의예요. 그럼에도 그는 아주 소신 있게 이 장명환과 이 전명훈의 거사를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과 인재 양성을 통한 어떤 독립 노선을 천명을 하는데요. 이승만의 그와 같은 어떤 노선의 천명은 오히려 많은 미국인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이승만이 2년 뒤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것은 바로 이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입니다. 이 논문은 매우 우수한 논문으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가 되었고 바로 그 이후로 곧바로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1910년 7월 달에 학위를 받았는데 이 책이 1912년 1월 달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출간이 됐는데요. 이 구글에서 지금 그 논문을 출간된 책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것이 바로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을 프린스턴 대학에서 출간한 것입니다. 박사학위는 철학 박사로 되어 있죠.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이렇게 됐습니다. 그 오른쪽은 이승만 박사가 프린스턴 대 졸업식에서 직접 총장이 수여하는 그 졸업장을 받은 것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미국 대학의 졸업식은 직접 석사든 박사든 다 나가서 일일이 총장으로부터 그 학위를 수여받는데요. 그때 받은 이 졸업장입니다. 이 논문의 그 내용이 뭐냐는 걸 보면은 저도 얼마 전에 불과 한 2년 전에 이 논문을 읽었습니다. 구글에서 원문을 다운받을 수도 있고 마침 한국에서 그 정인석 교수라고 이 서울법과대학 교수가 이것을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이승만의 전시중립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나남신서로 나남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이거 두 개를 참고하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이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먼저 보시면은
미국의 그 초대 그 국무장관인 그 제퍼슨 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2개국이 전쟁을 개시할 때 평화 속에서 살기를 선택한 나라들은 농업, 제조업, 기타 다른 모든 일상 직업을 수행하고 교전국이든 중립국이든 모든 국가에 대하여 평소와 같이 그들의 산업 생산물을 교환하기 위하여 운송할 자연권을 향유한다. 이 제퍼슨이 주장합니다. 자, 영국과 프랑스가 당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할 때 세계 최강국인 영국은 전쟁 수행국으로서 전쟁 고권을 갖고 있다고 선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국인 프랑스의 연안에 접근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서 그게 어느 나라의 선박이든 간에 프랑스의 동맹국이든 또는 중립국이든 불문하고 적국 프랑스 연안에 접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영국 해군은 그 선박을 정선시키고 그 다음에 영국 해군이 그 선박에 성선을 해서 어떤 물건을 싣고 가는지 검색을 하고 그리고 적국에 유리한 군수품이나 무기가 있으면 그것을 압수, 몰수하고 또 적국의 외교관이 타고 있으면 그를 체포, 구금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런 것이 로마 시대 이래의 모든 전쟁 당사국들이 수행한, 선포하고 행사한 전쟁 고권입니다. 전쟁 고권.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그러한 전쟁을 하고 있었고 영국 해군은 프랑스에 접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그와 같은 정선, 성선, 검문, 검색, 체포, 압수, 몰수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는데 제퍼슨은 미국의 국무장관은 미국이 두 교정국 사이에 있어서 중립을 선택한 이상 미국의 상선은 미국의 상인들은 어떠한 물건을 싣고 누구를 태우든 간에 교정국의 상대방의 연안에 접근할 권리를 갖는데 이 권리는 자연권이다. 하나님이 준 거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중립국으로서의 그 권리와 의무를 엄정하게 수행하는 이상 영국의 전쟁 고권은 미국의 상선이나 선박에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은 그 미국의 입장이 바로 미국의 중립 노선이에요. 근데 영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미국과 영국이 티격태격 하면서 미영 전쟁까지 하죠. 미국은 전쟁까지 하면서도 전 시기에 중립국으로서 미국의 시민이나 미국의 상인이나 미국의 선박이 전쟁 당사국에 의해서 검문, 검색, 체포, 압수되지 않은 권리를 고수했고 끝내 이것을 정치해 갑니다. 바로 이승만은 아직도 미국에서 누구도 연구하지 않는 그 주제에 달라들었어요. 저는 그 주제의 창의성 때문에 이미 프린스턴 대학이 그를 박사학위에 유력한 어떤 후보자로서 그 과정에 입학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논문의 첫 페이지를 보면요. 미국의 독립선언은 특히 중립국의 권리 의무에 궤를 맞추며 국가 간의 평화와 통상의 자유를 정진시키고 국제법 원칙에 발전시키도록 예정된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세계에 선포한 것이다. 미국의 독립정신은 국가 간의 평화와 통상의 자유를 정진시키도록 역할을 할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세계에 선포한 것이다.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듯이 이승만의 독립정신, 자유정신은 동시에 개화요, 개방이요, 통상이요, 평화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독립정신에 나타난 이승만의 생각이 미국으로 건너간 이승만으로 하여금 조지 워싱턴 대학을 학부생으로 졸업한 어떤 이승만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를 찾게 만들었던 거예요. 제가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이 제퍼슨 장관의 그 이야기를 아메리칸 스테이트 페이퍼스 해서 신문을 보고 직접 찾아냅니다.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은 미국인 누구도 아직도 취급하지 않는 주제를 대상으로 해서 신문 또는 조약 원문 등의 원자료에 로 머티리얼에 접근해서 쓴 논문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대단한 충격을
나름대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인들이 우수한 논문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출판까지 해준 것은 그런 대단한 영광이었는데, 그것은 그에 마땅한 그 논문의 질이 그에 마땅하게 매우 탁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립법에 관한 미국의 영향은 깊고 폭넓게 미쳤다. 이러한 발전이 모든 인류에게 대단한 축복이었으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교정국의 작전 영역은 크게 제한되었고 전시 중 국가 간의 평화적 교류 수단은 괄목할 정도로 보장되었다. 무엇보다 중립국의 자유가 확대되고 보장되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의 통상과 평화와 자유를 확대시킬 새로운 어떤 임무와 역할을 띈 나라로서 태어났다는 그 이승만의 미국에 대한 이해가 이와 같은 우수한 논문을 쓰게 만들었던 것이고, 이 논문은 지금도 간혹 가다가 관련 분야의 학위 논문에서 인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흔히들 이 논문을 가지고 뭐 국제정치학의 논문이다, 국제법의 논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보기에는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법학 논문이라 보기는 힘들고 역사학 논문입니다. 미국의 통상의 역사, 미국의 통상의 역사를 아주 정밀하게 통상자유의 중립국으로서 통상자유의 역사, 통상의 자유 권리를 취득해온 그 역사를 그 서술한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그 어떤 자유는 동시에 개방이요 통상이요 그것이 국제평화의 기초가 된다는 이와 같은 미국의 생각, 이승만의 생각은 이후 이승만이 전개하는 독립운동의 기본 방향으로 그것이 구체화되고 실천이 되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두 열혈 독립운동가들의 테러 행위는 결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 1909년 6월 달에 있었던 안중근 열사의 이 히토 히로부미에 대한 그 저격,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좀 거부감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대인으로서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한 나라의 독립과 부활을 책임진 사람으로 입장에서는 뭔가 노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고, 이 노선은 결국과 자유와 개방의 노선일 수밖에 없다는, 자유와 개방과 통상이라는 어떤 국제 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중립국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해가는 것이 독립의 길이라고 믿고 추구했던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후 독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결국 이승만의 국제 노선으로 독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승만은 개인에 의한 테러, 그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인 모두가 지금도 위인으로 존경하는 안중근에게조차도 또 내혹한 어떤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승만이 국내에 돌아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망명해서 이후 35년간 전개하는 독립운동의 역사에 그에 관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진 사회 이루